농담 아니죠? 한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럽이 3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2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빅딜이었어요. 프랑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곧 유럽 표준입니다. 전통의 힘을 믿었죠. 중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 우리다. 유럽 전문가들이 맞장 붙였어요. 두 강자의 대결이다. 미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 부족이야. 낄 때를 껴야지. 그런데 말이죠. 심사 단계에서 예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자료를 숨겼고 프랑스는 답을 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팀이 나섰습니다. 준비는 철저했고 태도는 담담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법정 싸움까지 번졌던 치열했던 대결. 한국은 어떻게 거대한 제국들을 꺾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3년 전 오늘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26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 30년간 미뤄진 유럽 최후의 승부에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스털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해관보국에서 25년간 비확산 정책을 담당했죠.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해확산을 막고 핵기술의 흐름을 통제하고 동맹국이라 해도 필요하다면 견제하는 것.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도 받았고 안전성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신뢰는 다른 차원이었죠. 서방 체계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프랑스, 영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뛰어나지만 아직은 우리와 다른 궤도에 있는 나라. 그게 워싱턴이 가진 한국에 대한 정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프라하 남쪽 두 코바니, 새벽 6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저 멀리 세 개의 기대가 보였습니다. 체코 국기가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붉은색 삼각형이 하얀 바탕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연합기가 올랐습니다. 12개의 황금별이 파란 바탕에서 빛났죠. 그리고 세 번째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태극문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받침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 중부의 심장부에서 전력의 36%를 원전에 의존하는 나라가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이었다니요. 체코 총리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체코는 대한민국과 함께 미래를 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체코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000메가와 특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총 26조 원 규모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유럽 중부 전체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30년간 미뤄졌던 사업이죠. 왜 미뤄졌을까요? 체코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엔 탄소 중립 목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석탄 발전을 축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른 한쪽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좌우됩니다. 겨울 난방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체코의 전력 36%가 이미 원전에서 나옵니다. 기존 원전들은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없이는 전력망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유럽 중부 전체가 어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죠. 프랑스 전력공사, 중국 원전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세 나라가 최종 후보였습니다.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파리의 한일 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대결, 제3의 선택지는 요식행위, 베를린 경제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부품 조립 수준, 유럽 시장의 시기상조, 런던 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들러리로 부른 한국, 경쟁구도 형성용,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력공사 대표가 단상에 올라 선언했죠. 유럽의 혈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유럽 원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원전 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전정공사 대표가 베이징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10개국에서 원전을 완공한 유일한 강국입니다. 자금도 경험도 기수도 모두 갖췄습니다.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완공 실적, 투자 규모, 건설 기간 단축 사례. 중국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침묵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간단한 보도자료 하나만 나왔죠. 체코 정부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럽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용한 나라의 조용한 도전, 결과도 조용할 것.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죠.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로에 가깝죠. 기술은 인정하지만 유럽 시장은 다릅니다.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유럽에서 신뢰를 얻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봤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제 눈앞의 깃발은 그 모든 예상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태극기가 체코국기 유럽연합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원전 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금과 경험을 모두 갖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이 프로젝트는 그 이유가 더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수주 소식에 소송이 터졌고 정치가 끼어들었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선택이 왜 한국이었는지 무엇이 달랐는지를요. 그 모든 답은 3년 전 그날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에너지부 건물 앞에서 동료 하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데이비드 체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서 결정 날 거야. 한국은? 글쎄, 그가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 나라의 사전 제안서. 프랑스는 화려했고 중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간결했습니다. 너무 간결했습니다. 이걸로 승부를 걸겠다는 건가?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대부분 예상 가능했습니다. 자금, 기술, 정치적 영향력, 그 세 가지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체콕 프로젝트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체코 산업부 장관이 발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프랑스, 중국, 한국, 한국, 한국.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가 양식을 띄웠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기술이사였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장피에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났죠. 첫 슬라이드를 켰어요. 화면에 프랑스 국기와 애플탑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죠. 우리는 50년간 유럽의 전력을 책임져 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프랑스 원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70년대 첫 원전 건설, 1980년대 표준화 성공, 1990년대 유럽 수출 확대. 화려한 그래픽이었죠. 유럽 12개국 건설 실적, 45년간 무사고 운영,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과거만 가리키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는 계속 넘어갔죠. 10장, 20장, 30장,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체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70번째는 애플탑과 프라하성이 함께 있는 합성 이미지였어요. 에너지는 유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열렬하지는 않았죠. 두 번째 순서였어요. 중국 원전공사 대표가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죠.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원전공사의 리웨이입니다. 이분은 강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거대한 숫자가 화면을 채웠죠. 43기.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원전의 숫자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완공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그리고 건설 기간, 투자 금액, 고용 인원,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중국 정부의 무제한 지원, 10년 거치, 저금리 대출, 체코도로와 철도도 함께 현대화하겠다고 했죠. 슬라이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0장, 70장, 90장. 거의 100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숫자의 향연이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 중국과 체코. 박수가 나왔어요. 프랑스 때보다 컸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럼 한국은요? 글쎄요.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은데. 10분 후에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은데. 10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모여 대화하고 있었어요. 중국 발표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유럽이라는 카드가 있지. 한국 팀은 창가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5명이 서류를 펼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휴식이 끝났어요.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차례입니다. 박수가 나왔죠? 형식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 한 명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했죠.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배경음악도 없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스크린에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씁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멈췄죠. 화려한 그래픽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만 스크린을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체크를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데이터로 가득 찼어요. 색깔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그래프뿐이었죠. 그런데 그 밀도가 달랐습니다. 체코 전역의 지질 분석이었어요. 두 코반이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50km 방향의 토양 구성, 지하수 흐름, 안반 밀도까지 세밀하게 조사되어 있었죠. 제 옆에 앉은 체코 지질학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도 없는데요. 계절별 기후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평균 온도, 습도, 강수량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각수 온도 변화 예측, 겨울철 동파 방지, 대책까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죠. 우리 팀은 체코 두 코바니에 20번 방문했습니다. 땅을 만졌고 물을 떠서 분석했습니다. 집안 안정성 평가가 나타났어요. 체코는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죠. 그런데 한국은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했습니다. 진도 5, 진도 6, 진도 7까지 시뮬레이션 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마지막이었죠. 비상상황 대응 계획이었어요. 냉각수 손실 시나리오, 전력 차단 시나리오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각 개통 복원 시간 3분 30초 비상. 전원, 가동 시간 47초 숫자가 정확했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원자력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투명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이 정도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숨길 게 없다는 듯이 우리는 체코를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입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체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그건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어요. 체코 기술안전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쳤죠. 한 번, 두 번, 천천히.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박수가 번졌어요.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죠.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중국 대표는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쌌어요. 왜 세 장뿐입니까? 보여줄 것과 증명할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3년간 27번 방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체코의 4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프랑스와 중국은 70장, 100장을 준비했는데 3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었던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공식을 깼죠. 신뢰가 기술을 이긴다는 새로운 공식으로요. 프랑스는 과거를 말했고 중국은 규모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래를 말했어요. 그 발표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코 기술안전청이 각국의 설계 검증에 들어갔죠. 발표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프라하에 왔어요. 이번엔 기술검증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중립적인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요청했죠. 검증 회의실은 달랐습니다. 기자도 없었고 화려한 조명도 없었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프로젝터 하나뿐이었죠. 체코 기술안전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각국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검증합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첫 번째 검증 대상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 6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완벽한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죠. 도면을 펼쳤습니다. 원자로 설계도, 냉각 개통도, 제어 시스템 구조도 모든 것이 정교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순조로웠죠. 그러나 냉각, 개통 부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열손실 계산식이었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냉각수 온도 변화율과 열전날 계수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결과는 같았죠. 보정값이 누락된 것 같았습니다. 원전에서 사소한 실수는 없습니다. 냉각 개통은 원전의 심장이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지스페이지 냉각 개통열 손실 계산식을 보면 열전날 보정값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렸죠. 동료와 빠르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독자적 기술입니다.
기밀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싸늘해졌죠. 기밀이라고요? 이건 안전성 검증입니다. 체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중국 측 대표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세계 10개국에서 이 방식으로 원전을 완공했습니다. 검증된 기술입니다. 추가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체코 청장이 개입했죠. 기밀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는 제공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 원전 핵심 데이터 공개 거부, 핵안전 은폐 의혹, 중국은 답하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의 검증 차례였어요. 한국 기술진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트북과 USB를 들고 있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의 설계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났어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로 설계, 냉각 개통, 제어 시스템, 비상 전원, 경납 건물, 모든 도면과 계산식이 여기 있습니다. 기밀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죠. 열교환 손실률, 집안 진동 실험과 비상 전원 복원 시뮬레이션,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냉각 개통 설계도였습니다. 모든 계산식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체코 측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비상 상황 시 냉각수 손실 시나리오를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즉시 파일을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냉각수 손실률이 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APR CHEM400 모델은 피동형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중력과 자연순환으로 냉각이 가능하죠.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차원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냉각수가 자동으로 순환하는 과정이 펼쳐졌죠.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경납 건물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진도 7까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열렸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데이터가 놀라웠죠. 이 정도 투명성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체코 안전청 검증관이 말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처음 봅니다. 투명성이 곧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길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죠. 검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한국팀은 즉시 답했어요. 오후 4시쯤 검증이 마무리됐죠. 오늘 검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데이비드, 이건 기술의 경쟁이 아니군요. 신뢰의 경쟁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드러내며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코 언론이 다시 움직였어요. 한국 모든 데이터 공개, 투명성의 모델, 중국이 숨긴 것, 한국은 드러냈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죠. 진짜 엔지니어는 완벽함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신뢰를 쌓았어요. 그것이 제국과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검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프라하의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긴급 뉴스였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체코 법원의 동시 소송 제기. 손이 멈췄죠. 다시 읽었습니다. 소송이라고요? 프랑스 전력공사와 중국 원전공사가 오늘 오전 프라하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체코 정부의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체코 기술안전청 관계자였습니다. 데이비드 뉴스 봤어요? 방금 봤습니다. 법원이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계약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파리의 일간지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젓가, 공세로, 체코 원전 따냈나. 베를린 경제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실로의 모델인가 보조금의 함정인가. 런던 파이낸셜지는 이렇게 썼어요. 덤픽 의혹, 한국 정부 게임 논란. 하루아침에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제가 직접 검증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한국은 정당했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대사관이 체코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성명을 냈죠. 중국 대사관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코는 유럽의 일원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비슷했어요. 유럽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었죠. 저녁 무렵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너지부 동료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상황 알고 있지? 네. 소송권 말씀이시죠? 그것뿐이 아니야. 국무부 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 한국 문제로 회의가 소집됐다고 해.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이야? 한국이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잖아. 이번 체코 수주권이 그쪽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체코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그건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워싱턴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조심해.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프라하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프랑스와 중국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중국 대표가 이어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체코 시민단체였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한다. 정치가 아닌 안전을 선택하라. 여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라하 시내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는 직접 검증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한국은 정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다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죠. 내일부터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재검증하겠습니다. 300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보통 기업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로비를 시작할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다시 실험실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한국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데이터로 말하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문득 한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체코 기술안전청 연구동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5명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적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언론이 비난하고 있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엔지니어는 법정이 아닌 실험실에서 싸운다는 것을요. 언론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죠.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체코 기술안전청 사무실을 찾았어요. 청장을 만났습니다. 검증 일정을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팀이 재검증을 요청할 겁니다.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연락 왔습니다. 300시간 재검증 계획서를 제출했더군요. 저도 참관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당신은 중립적 자문위원입니다.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정치가 이기는지, 진실이 이기는지 저는 그날 워싱턴행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프라하에 남기로 했죠. 밤마다 영구동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300시간, 12일 반.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정치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안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저 조용한 실험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300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체코기술안전청 연구동 3층 한국팀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참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요. 첫날 아침 8시 한국기술진 5명이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죠. 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계산식을 재검증하죠. 하나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죠. 그들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원자로 노심 설계였습니다. 핵위헌료봉 배치, 제어봉 위치, 냉각수 흐름.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죠. 저는 뒤쪽 책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들의 작업을 관찰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키보드 소리와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체코청 직원이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한국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다른 손으로 계속 타이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구나. 오후 3시쯤 첫 번째 검증이 끝났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노심 열출력 계산 완료. 오차율 0.001%.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휴식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체코청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3층 연구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밤 9시에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수식을 적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열전날 개수 온도 보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체코 겨울 평균 기온을 반영해야 하죠. 영하 5도 기준으로 재계산하겠습니다.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답을 찾아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계산이 아니었어요. 완벽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다시 연구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그대로 있었어요. 밤을 샌 건가요?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표정은 맑았습니다. 데이비드 일찍 오셨네요. 당신들 밤새 일한 겁니까? 네. 냉각계통 시뮬레이션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밤새 돌렸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냉각수 온도 변화를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1초 단위로요. 총 86,400초, 24시간 전체를 시뮬레이션 했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프선이 매끄럽게 흘렀어요. 어떤 구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냉각수 손실률이 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요. 제 손이 떨렸어요. 0% 완벽한 안전성이었습니다. 오차는 얼마나 됩니까? 0.0000%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0.0003% 거의 오차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밤을 새우며 일했어요. 저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지켜봤죠. 그들이 숫자와 싸우는 모습을, 데이터와 대화하는 모습을,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요. 4일째 되던 날 집안 안정성 평가가 진행됐어요. 진도 7 지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죠.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차원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경납 건물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건물이 진동했죠. 그러나 균열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건물, 변형률 0.02%, 설계 기준 이내입니다. 균열 발생 확률 0%, 구조 안정성 유지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숫자가 안전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쌓였죠.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법원 소송은 정치 문제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보여줘도 정치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데이비드, 우리는 정치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진실이요? 네. 우리가 만든 설계가 안전하다는 진실, 체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을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통제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5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며 저는 언제부터 정치에 익숙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기술보다 타협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걸까요? 열흘째 되던 날 체코 기술안전청장이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한국팀은 그때 비상전원 복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비상전원이 얼마나 빨리 가동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어요. 비상전원 가동시간 47초. 청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47초라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3중 백업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가 실패하면 두 번째가 실패하면 세 번째가 작동하죠. 최악의 경우에도 7초 이내에 전원이 복원됩니다. 청장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건 단순한 재검증이 아니군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은 안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전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99%는 부족해요. 100%여야 하죠.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300시간이 지났어요. 한국팀은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완성됐죠. 저는 그 자료를 받아 확인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요. 냉각수 손실률 0%,
구조 안정성 100%, 비상전원 복원 47초, 방사선 누출 위험 0%. 그런데 숫자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민한 흔적이 완벽을 향한 열망이 체코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래프선마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데이터를 다뤘지만 그날처럼 숫자가 감동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체코 기술안전청에서 재검증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청장과 검증위원들이 모였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300시간 동안에 재검증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팀이 굳어졌어요. 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예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원전 안전을 다뤘습니다. 수많은 설계를 검토했죠. 그러나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진실한 작업은 처음 봅니다. 그는 한국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검증위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쳤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썼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장으로 돌아왔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썼어요. 그들의 300시간은 단순한 재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여정이었고 신뢰를 썼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으며 사람을 지키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래프에서 숫자가 아닌 감정을 받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진심을 받습니다. 계산식이 아닌 책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래프로 사람을 지켰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라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체크 기술안전청 연구동이 보였죠.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300시간의 싸움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신뢰를 지킨 나라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증명하는 나라죠. 한국은 그것을 300시간 동안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가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25년간 원자력 정책을 다루며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300시간의 재검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코 최고법원의 판결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봤죠. 프라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무겁게 뛰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법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죠. 법원장이 자리에 앉자 우리도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전력공사 및 중국 원전공사 대 체코 정부 입찰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본 법원은 지난 3개월간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입찰 서류, 기술평가 자료, 검증 보고서, 재검증 결과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원고 측은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인한 결과 모든 평가 기준은 입찰 공고 시점에 명확히 공개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어깨가 축처졌어요. 원고 측은 또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보조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원전 입찰 절차의 하자는 없으며 한국 수력 원자력의 제한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죠. 그리고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어요. 오래된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보고서였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평가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한국 원자력 산업, 기술적 성과, 과와 체계적 한계.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 체계와의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적 완성도는 인정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것도 26조 원짜리 프로젝트로요. 프랑스와 중국을 제치고 말이죠. 저는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것이었어요.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가능성과 한계.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중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신뢰도가 중요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또 틀렸습니다. 체코는 선진국입니다. 기술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고서를 꺼냈어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원자력 기술 동향 분석.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죠. 일본의 하청 수준. 독자적 설계 능력은 제한적이며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5년간 저는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분석했고 보고서를 썼고 정책을 제안했죠. 그런데 그 모든 평가가 틀렸습니다. 아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만 봤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태도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함이 있었어요. 오차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냈어요. 검증받았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재평가 25년간의 오판과 교훈.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나는 틀렸다.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썼습니다. 25년간 나는 한국을 평가했다. 기술은 인정하되 시스템은 의심했다. 능력은 인정하되 실로에는 유보했다. 그러나 체코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한국의 일부였을 뿐이다. 진짜 한국은 숫자 넘어 있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있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 있었다. 저녁 6시쯤 저는 호텔 바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어요. 바텐더가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죠. 한 잔 더 주시겠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랑스 대표장 피에를 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바텐더가 그에게도 와인을 내밀었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축하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인정해야겠군.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우리는 유럽 원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에 기댔죠. 과거의 영광에 취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말했죠. 우리는 혈통을 팔았지만 그들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배움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태도는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우리는 기술은 발전시켰지만 태도는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보여줬죠. 그게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갑니다. 본사에 보고해야죠. 우리가 왜 졌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입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행운을 빕니다. 데이비드, 당신도요?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배는 몇 사람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 한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최종 평가. 25년간의 보고서를 모두 폐기해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투명성, 정직함, 겸손함.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견제가 아니라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밤은 고요했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5년 전, 3년 전, 10년 전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죠. 필요 없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과거였어요. 틀린 과거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진실을 보는 눈으로요. 한국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했습니다. 25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틀렸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체코 정부와 한국 수로권 자력의 공식 계약 체결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호텔 대연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계약서가 준비됐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장관이 먼저 서명했어요. 한국 대표가 이어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체코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뢰의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보여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면 당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한 문장의 판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지킨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판결이 났지만 중국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다음 날 아침 중국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법적 판결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체코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협박이었죠.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체코의 선택 후회의 시작이 될 것,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불가피, 한국 기술 검증되지 않은 위험.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러는 겁니까? 다음 날 더 노골적인 압박에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체코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제 보복이었죠. 체코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답답했습니다. 진실이 이겼는데 왜 또 정치가 끼어드는 걸까요?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너지부 상관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귀국 명령이야. 국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무슨 회의입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이야. 한국이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공식 요청했어. 이번 체코 수주가 그쪽 협상력을 크게 강화시켰거든.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으로 와, 자네 의견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했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민감한 문제였죠.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제조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함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 권한을 얻었죠.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요?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국무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 원자력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한국은 이를 근거로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도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만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어요.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어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미국이 강력히 압박해서 중단됐지만 그 기술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현재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됩니다. 기술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죠. 농축, 우라늄 기술, 플루토늄 추출 기술, 탄도 소형화 기술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동맹국이지만 핵 확산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잠재적 핵 보유국입니다. 기술력은 한국과 비슷하죠. 국무부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일본 전역에 있고 사실상 미국에 통제하여 있죠. 그래서 재처리를 허용해도 위험이 적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다릅니다. 주한미군이 있지만 일본만큼 통제력이 강하지 않아요. 게다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과 여전히 위험하다는 쪽이 팽팽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사람을 지키는 데 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체코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코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착공식 당일 저는 두 코반으로 향했습니다. 체코 남부의 들판이었어요.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매서웠지만 현장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체코 국민, 기자, 정치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체코 총리와 한국 대표가 나란히 섰죠. 그 뒤로 체코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국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원팀, 원트러스트. 하나의 팀, 하나의 신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승리입니까? 한국 대표가 차분히 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체코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차 공식이 끝나고 현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체코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매뉴얼을 꺼냈죠. 이건 우리의 설계 매뉴얼입니다. APR 1400 모델의 모든 기술이 담겨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체코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모든 기술을 공개하신다고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력은 기술을 숨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데서 나오죠. 다른 엔지니어가 이어받았어요. 우린 시장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원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코 엔지니어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전수였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을 사람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요.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기술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파괴하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워싱턴에서 우리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평화를요. 그날 저녁 저는 두 코바니 현장을 걸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빈 땅이었어요. 그러나 곧 이곳에 거대한 원전이 들어설 겁니다.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신뢰로 세우는 미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 그 기술을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체코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제 눈앞에서요. 그들은 원전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료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게 제철이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을 가졌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신뢰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두 코반 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체코의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저 멀리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원전 건설 현장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죠.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용접 소리, 크레인 작동 소리, 사람들의 외침, 살아있는 현장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데이비드, 다시 오셨네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경납 건물 골조를 세우는 중입니다. 그가 현장을 가리켰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한 그룹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체코 기술자가
함께 도면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체코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여기 용접 부위 검사 완료했습니까? 네. 3번 확인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저는 그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체코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한국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그들은 가르쳐 줬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체코 지질 특성, 기후 조건, 함께 배우는 거죠. 제가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빈 땅이었어요. 안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팀과 체코팀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한 체코 기술자가 한국 동료에게 물었어요. 한국과 함께하니 사고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할 수 있죠?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체코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전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체코의 미래였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에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한국 대표가 저를 맞았습니다. 데이비드 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네, 체코팀이 훌륭합니다. 이제 이 원전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콩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와 체코 기술자가 함께 웃고 있었죠. 그들의 복장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팀, 원트러스트, 하나의 팀, 하나의 신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철학을 남겼구나. 다음 날 오후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유럽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초청을 받았죠.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에너지 장관, 기업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단상이 있었죠. 그 위에 연사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에 한국 수력원자력 대표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객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프랑스 대표단도 보였고 독일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였습니다. 유럽원자력 안전청에서 재계 사회를 맡겼거든요. 신사송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유럽 원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자는 한국 수력원자력 대표입니다. 투명성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준 분이죠. 한국 대표가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 많은 분이 회의적이었죠. 그가 화면을 켰어요. 체코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믿었습니다. 투명성이 곧 안전성이라는 것을요.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검증 데이터였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IAEA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투명성 검증 시스템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 동료, 여러분, 이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개합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경쟁력은 독점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투명할수록 세계는 우리를 믿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등장했죠. 오늘 IAEA는 한국의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국제표준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회원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죠. 당신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도 왔어요. 우리도 원전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대표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한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들러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에너지부 장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죠. 에이비드, 자네 보고서 읽었네.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지. 네, 그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는 것을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5개국이 한국과 협력을 타진하고 있고 IAEA도 한국 시스템을 표준으로 채택했죠.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죠. 장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시작하겠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죠. 6개월에서 1년, 쉽지 않을 거네.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하지만 체코 프로젝트가 큰 전환점이 됐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국무부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책임감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50년 관계의 전환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기술은 인정하되 신뢰는 유보했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체코 프로젝트를 통해 배웠어요. 진짜 강국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시장도 작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대한 진심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프랑스를 이겼고 중국을 제쳤으며 유럽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만들지 않았어요. 가능만을 설계했죠. 숫자로 증명했고 투명성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진심으로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대표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아닙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어요. 저는 그걸 기록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제가 찾던 답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지킨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체코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요. 그들은 불가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능만을 설계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신뢰가 기술을 이기고 투명성이 힘을 이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